외환위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5주차 강의에서 제시한 그림 5-17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양자의 중복을 배제한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상위 1%의 소득 비중을 보여줍니다. 근로소득의 집중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높아졌지만 2010년대에 들어와 하락 또는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소득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 집중도는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소득 집중도는 양자의 추이가 반영되어 상승 추세가 2010년에 전반에 다소 누그러졌다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2000년대 말부터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집중도 추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분포의 추이와 관련해서는 이 시기 고용과 임금 또는 거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1992년에 한국과 수교를 맺었고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국제 분업 구조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수출품 생산의 부가가치 사슬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아시안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이들 지역을 경유해서 최대의 소비지인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직 전문화가 1980년대 이후 나타났는데 여기에 중국이 진출하면서 지역 간 무역 구조가 중충화되었습니다. 즉 아시아의 대미 수출에서 중국이 부가가치 생산의 가장 하류에 파고들어옴에 따라 동아시아와 아세안은 중국의 수출을 위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위치로 밀려 올라갔고 다시 그 위에 상류인 일본이 위치하는 지역 간 무역 구조로 변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은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중국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대기업은 시장의 확대로 높은 성장을 누린 반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중소기업은 저임금을 무기로 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되거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별 고용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림 12-8은 산업별 취업자의 증가율을 3년 이동 평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강공업, 대부분 제조업인데 그 강공업 취업자는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에 따라 등락이 컸지만 중국과의 교역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부터 증가율이 급속히 하락하였고 외환위기 후 일시적인 반등을 제외하면 2010년까지 고용이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광공업은 고도성장기에 고용 증가를 주도하였는데 중국과의 교역 이후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고용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SOC 및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남색 실선입니다.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광공업 취업자가 감소할 때에 고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주차 강의에서 그림 4-18에서 보았듯이 산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르면 광공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이 90년대 전반까지는 SOC 및 서비스업에 비해 크게 낮았던 것이 그 후 역전되어 을 뿐만 아니라 급속히 격차를 벌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공업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체들이 도태됨으로써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이 높아졌고 거기에 밀려난 근로자들이 서비스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는 더디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국제 경쟁에 직접 노출되어 생산성이 낮으면 살아남기 어렵지만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았던 사정이 배후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산업 간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졌습니다. 사업체 규모 간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림 12-9는 통계청이 2015년에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경제 총조사를 이용하여 종사자 규모별로 부가가치와 임금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부가가치를 그걸 100%, 그거를 100%로 할 경우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부가가치가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종사자 수가 100명에서 199명, 200명에서 299명 또 명인 사업체는 300명 이상인 사업체 부가가치의 67%와 73% 수준이었고 10명에서 19명인 사업체는 54%, 1인 사업체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도 사업체 규모별 격차를 구해보면 임금의 규모별 격차가 부가가치 격차보다는 작았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임금 수준은 낮았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임금 부담이 대기업보다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그들 간의 나뉘며 그들 간의 근로 조건의 격차가 큽니다. 그림 12-10은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또는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 또는 임시 근로자로, 하늘색과 보라색입니다. 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을 합한 임시 일용 근로자, 빨간색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 근로자 중에서도 파견 근로라든지 호출 근로, 특수고용 등의 비정형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것은 그래프에서는 비정규직 전체, 초록색으로 나타내는데, 오로 나타냈습니다. 임시 일용학계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직전에 43%에서 2000년대에 52%로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 비정규직 전체는 데이터가 없지만 마찬가지로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0년대 이후 감소로 돌아서서 임시일용과 함께 임시일용학계의 경우에는 28%로까지 떨어졌고 비정규직 전체도 56%에서 42%로 하락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6%에서 16%로 꾸준히 늘어난 반면 파견이나 호출 근로자의 비중은 2011년에서 12년의 정점까지는 늘어났다가 그 후 줄어들었으며 특수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였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00년대까지는 확대되다가 그 이후 확대되다 그 후 축소로 돌아섰습니다. 그림 2-10에서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정규직 대비 비율로 남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걸로 제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10년에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56%에서 48%로 격차가 벌어졌지만 그 이후로는 63%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소득세 자료를 이용한 접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됩니다. 그림 12-11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발정산 자료와 일용 근로소득 자료를 결합해서 전체 근로소득자의 소득 분위별 분포와 진위계수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진위계수가, 여기서 빨간색이고 오른쪽 눈금입니다. 진위계수가 2010년 이후 0.5에서 0.44로 하락하였습니다. 전체 근로자를 소득 상위 10%, 중간 40%, 하위 50% 나누어 각 분위별 소득 비중을 보면 상위 10%와 중간 40%의 소득 비중이 하락한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상승하였습니다. 즉 2010년 이후 근로소득의 분포는 개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하위 50%의 소득 비중이 늘어난 데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12-12는 2000년 이후 매년의 최저임금 인상률, 검은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눈금이고 인상률을 보였는데 1908년까지는 8%에서 17%로 인상률이 매우 높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시 억제되었다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의 공약을 내걸고 2018년과 19년에 11%에서 16%로 인상하였다가 부작용이 커지자 그 후 인상률이 2%로까지 낮추었습니다.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근로자 시간당 임금 분포의 중앙값 대비 몇 %에 해당하는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이 방식으로 주요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한국은 2000년대에 중앙값의 29%에 불과하였지만 2019년에는 63%로까지 급등하여 OECD 국가 중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빨랐습니다. 특히 2012년에서 19년 간에는 최저임금의 중앙값이 43%에서 63%로 치솟아 프랑스를 능가하였고 최근에 급등한 뉴질랜드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소득 하위 50%의 소득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지만 부작용이 컸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며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그림 2-19에 따르면 한국은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에 비해 부가가치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임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사업체를 도태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시간당 임금을 높인 반면 고용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1%포인트의 인상이 고용 증가율 2만 명을 낮추는 고용 증가를 2만 명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에는 인상률을 높여도 고용에 미친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저임금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한 시기였으므로 고용에 미친 부정적 효과가 컸습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다른 나라와 달리 매우 높은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업체나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음을 뜻합니다. 임금은 결국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생산성의 뒷받침이 없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게 되자 자영업자의 도태와 고용의 축소 등 부정적 효과가 오히려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임금 격차의 확대에는 지난 5주차 강의에서 보았듯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그림 5-16에 따르면 종업원 수 10인에서 29인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1993년에 500인 이상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 대비 마이너스 16%였던 것이 2015년에는 마이너스 40%로까지 떨어졌다가 29%로 줄었습니다. 다른 규모의 기업도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유사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그림 2-19에서 보았듯이 기업 규모 간 생산성 격차가 임금 격차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인적 속성이나 사업체의 특성을 모두 통제해서 얻은 순수히 기업 규모의 차이로 인한 임금 격차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임금의 8%의 평균 8%의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노조의 조직률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노조의 효과에 더해져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기업
대기업의 고용을 보면 정규직 이외에 비정규직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2-10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연두색으로 그러니까 표시하는데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별 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주 소속이면서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기업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과 파견 등의 형태로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각각 20%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직접 고용보다는 간접 고용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예컨대 500인 미만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고용 비율은 23%와 4%였지만 1만 명 이상 기업의 경우는 그 비율이 13%와 30%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전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2000년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대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데이터가 커버하는 기간이 짧아 장기 추이를 알 수 없지만 2017년까지는 37%에서 40%로 늘어났고 그 후 정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에서 이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임금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경기 부침에 따라 고용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는 대기업의 높은 생산성과 종종 독과점의 지위에서 오는 경제적 지대를 누리고 있어 임금이 높습니다. 나아가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받고 있어 고용의 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높아졌지만 노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예외이어서 시장 규율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꺼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의존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고찰한 제 요인들, 즉 외환위기 이후 낮은 국내 투자로 인한 저성장, 해외 투자의 증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제조업의 재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 일자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분화 등은 전반적인 고용의 저조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용 상황 악화의 충격은 청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 12-13은 20대와 30대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인 것입니다. 고용률은 15세에서 64세 취업자 수를 해당 인구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30대의 고용률은 남색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률은 외환위기로 하락한 후 점차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간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대의 하늘색의 고용률은 회복되기는커녕 근래에는 더욱 하락하였습니다. 실업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대의 실업률은 연한 민트색인데 오른쪽 눈금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2% 미만에서 3% 이상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20대의 실업률은 초록색인데 오른쪽 눈금 30대보다도 훨씬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상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0대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지만 찾지 못한 비율이 즉 실업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고용률의 하락이 보여주듯이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을 노동과 자본의 몫으로 나눌 때 노동의 몫인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낮아졌고 그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를 간단히 검토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과 자본 소득이 혼재되어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기존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것은 혼합소득의 분리가 어려운 자영업자를 빼는 방법인데 노동소득 분배율은
피용자 보수를 분자로 놓고 분모에 피용자 보수 더하기 영업잉여 빼기 가계 영업잉여를 한 산식으로 구합니다. 이 결과를 그림 12-14에서 이강국의 파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위 산식의 분자에는 자영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피용자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분모에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잉여가 모두 빠져 있어 분자와 분모가 대응하지 않습니다. 박정수는 자영업자를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그렇지 않은 자영자로 나누고 위 산식의 분모에는 자영자를 빼되 고용주의 영업잉여를 포함해야 분자와 분모가 일관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영업잉여에서 고용주 자신과 가족 종사자의 노동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정하여 이를 분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구한 결과가 여기서는 박정수의 보라색 이걸로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낙연은 위의 두 연구를 포함해서 기존 연구는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 중에서 준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들의 영업잉여가 가계가 아니라 비금융법인의 영업잉여로 분류된다는 점과 자영업자와 무관한 주택의 주거 서비스가 가계 영업잉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김낙연은 박정수의 산식을 이용하되 이 문제를 바로잡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프에서 각 결과를 비교해보면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 분배율이 모두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2010년을 바닥으로 하여 반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강국 등의 기존 연구는 전술한 산식의 문제로 인해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급상승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법인과 고용주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반면 임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이 번갈아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박정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이는 그림 11-7에서 본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추이와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987년에서 97년과 같이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보다 빨랐던 시기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승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2010년까지와 같이 반대의 상황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다시 또 역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시기로 보면 양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 또는 상승이 곧 소득 분배의 악화 또는 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과 노동의 몫을 따지는 기능별 소득 분배는 진위계수나 소득 집중도로 측정되는 개인별 소득의 분포와는 다릅니다. 한 개인이 노동과 자본의 양쪽에서 모두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노동과 자본의 공급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본소득은 노동소득보다 훨씬 더 편중되어 있고 특히 최상층으로 갈수록 자본소득 비중이 높아 자본의 몫이 커지면 소득 집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를 검토해보면 기능별 소득 분배의 추이는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은 최상위 소득 집중도의 동향을 잘 설명하지만 그 이하의 보다 넓은 계층을 포함하는 소득 분배 지표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시기 한국의 소득 분배에서 주목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그림에서 보았듯이 외환위기 이후 1910년까지는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 집중도가 모두 높아졌지만 그 이후는 근로소득 집중도는 하락 또는 정체한 반면 종합소득이나 전체 소득 집중도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비근로소득 중에서 사업소득 이외에 특히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중요한데 이러한 자산의 분포는 소득의 분포보다 훨씬 더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자산의 형성은 스스로 본 소득 중의 일부를 저축하거나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부의 이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기여한 비중은 1990년에서 2000년대에는 29%였던 것이 근래에는 38%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선진국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선진국보다 낮았고 경제 성장률과 저축률이 높아 젊은 층이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고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게 되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부의 축적이 저축을 통한 경우보다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의 그림 5-7에서 나타난 근로소득보다는 부의 편중에 기인한 소득 격차가 불평등을 주도하는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